진심이,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위선과 무능과 내로남불을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기대를 걸어보겠다. 갑니다. 오세훈 지키고 부산 살리꾼, 부산 경제 살릴 경제시장 없는 선거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부산의 미래와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춘. 여러분께 존경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4.7 재보선 특집 뉴스 N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6시 20분인데요. 이제 약 1시간 40분 후면 모든 투표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여야가 사활을 걸었던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과연 어느 쪽을 향했을지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선 변수가 넘쳐났던 만큼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새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던 4.7 재보궐선거, 그 의미와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정치권 변화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고요. 박지영 기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제 13일간의 레이스가 이제 모두 이제 막을 내렸는데 막판 뒤집기냐 아니면 이제 굳히기냐 여야의 불꽃 튀는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레이스 먼저 그 총평부터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가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들고 나오면서 그게 어느 정도 판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을 좀 뒤집기 위해서 인물론을 들고 나온 박영선 후보가 많이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결과야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많은 부분 또 추격이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따라붙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결과를 보고 나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차이를 줄였는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 LH 사태 이후에 결국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 자체가 선거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선거를 치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권 입장에서는 결국 서울시장, 부산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깜깜이 선거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기간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 붙었는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저는 최악의 지저분한 선거였다, 진흙탕 선거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 정치권에 한 25년 있었지만 이런 식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요, 그 베를린 인구 숫자 가지고 시작을 해서 페라가모 구두로 끝난 선거였다라고 저는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여당은 정책 선거를 해야 돼요. 자신들이 선거가 불리하다고 그래서 네거티브에 열중한 것 자체가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 상실한 선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질 때도 잘 져야 돼요. 반칙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 식으로 지면은요, 다음 게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의 후유증은 크게 남을 것이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정치를 다시 시작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큰 내상을 입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이 질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지 안 질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검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증과 흑색 선전의 차이점은 두 가지예요. 네거티브는 검증과 흑색 선전이 있는데 검증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게 되고 어떤 잘못을 사과를 하고 그 정도까지로 가야 검증인데,
이것은 증거가 없었어요. 증언만 있었고 그 증언도 계속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 없이 한 흑색 선전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증인도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증인이 한 명이 아니고 5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 주장은 바꾸지 않았다고 얘기를 네, 하고 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검증인지 질문부터 네거티브인지. 맞붙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서울과 부산 등 재보선 지역의 투표소 3,459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지영 기자, 지금까지 투표율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네, 이제 투표 마감 시간이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후 6시 10분을 기준으로 지금 5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서울이 그 51.9%, 부산은 46.9%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직장인들 퇴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직장인들이 퇴근 후 얼마나 투표소를 찾을지 이 점이 최종 투표율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의 투표도 남아있죠. 자가 격리자는 오후 8시 투표 마감 이후에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투표가 끝나면 오후 8시를 조금 넘기게 될 것 같은데요. 이후 투표함은 전국 그 55곳의 그 개표소로 옮겨지고요. 개표는 그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선인 윤곽은 빠르면 자정쯤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현재 그 6시 현재 투표율이 50.6%, 서울이 51.9, 부산이 46.9%로 집계가 됐는데 뭐 예상보다는 뭐 좀 높게 나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투표율에 담긴 민심 두 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먼저 장 소장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조직과 분노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 지금 결사적으로 조직 동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막 문자 보내고 전화 통화하고 빨리 나와 투표하라고 그런 식으로 조직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투표율을 높이는 견인하는 그런 큰 효과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분노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권을 견제하자, 정권을 심판하자 이러한 분노의 표현이 자발적으로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으로 이끌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키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밀어주자 그런 표현과 아니야 이번에는 한 번쯤은 민주당 견제해야 돼 이러한 견제론과 지키자라는 것이 한꺼번에 나타난 투표였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분석해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뒷부분, 장 소장이 얘기했던 부분, 지지층 결집이 일어났다고 봐요. 지금 얘기 계속 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측 다 지금 막판까지 계속 투표를 독려하면서 지지층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격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선거가 미치는 영향,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또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뭔가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투표율이 만큼 높다고 하는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결집하고 있는 증거다. 물론 이제 정권 심판에서 중도층이 어느 선택을 했을지는 저는 이제 두고 봐야 된다고 보지만 일정 부분 거기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임시 공휴일도 아닌 이런 보궐선거에 이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지지층 결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층 결집이 선거 막판 큰 변수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래 재보선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했죠? 박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4.7 재보선 사전투표율 20.54%로 그 재보선 중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재보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분 전문가께서도 좀 다른 해석을 하시긴 했지만 여야 어느 쪽에 좀 유리할지는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보선 같은 경우 일부 지역에서만 치러지고 또 전국 단위 선거처럼 임시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사전 투표율을 보시면 지난 2014년 그 12구 재보선과 그 직전에 치러진 2019년 4.3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전부 10% 아래를 밑돌았습니다. 총 투표율도 역대 재보선을 살펴보면 그 50%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4.7 재보선은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 또 총 투표율이 통상적으로 사전 투표율에 비해 2.5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투표율이 이제 지금 50%를 넘긴 걸 감안하면 총 투표율 55%에서 한 6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전 투표율에 이어서 그 총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게 됩니다.
네,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아전 인수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사전투표 공식 깨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깨질 수 있다고 봐요. 깨졌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시기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20, 30대가 많은 부분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만약에 이제 사실로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졌다고 하면 20, 30대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민주진영이나 여당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요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이 주로 끝까지 지켜보는 경향이 많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지 정당이 있거나 지지 후보가 있는 분들이 먼저 나와서 투표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론 젊은 층들도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하고 직장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미리 좀 나와서 투표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리두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먼저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전투표 결과에서 연령대라든지 이렇게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만약에 지지층이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높았다고 하면 지지층 결집으로 볼 수 있는 네. 것이고 20, 30대가 나와서 많이 투표를 했다고 하면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야당에게 좀 유리하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그러면 예컨대 그 중간에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20, 30대가 많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당에게 유리하다. 예전의 공식처럼 그런 공식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입이 간질간질한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요 사전 투표한 분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선거 투표 기간 중이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좀 확실하게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은 이제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전 투표를 높은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층이 결집을 했고 조직을 많이 동원했고 분노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나고 열받고 이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선거 투표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비와도 그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그 앞서서 이제 그 박지영 기자가 최종 투표율을 50에서 이제 55% 사이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재보선 이제 평균 투표율을 어쨌든 상회하는 그런 이제 예상 수치인데요. 두 분께서는 이제 최종 투표율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최종 투표율이 높게 나타날수록 여야 어디에 유리한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50% 후반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60%까지 50% 가능하다고 후반까지. 저는 보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50%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지지층 결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위기감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는 아마 제가 이 방송 나서 한번 예측한 것 같은데 57% 내외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한번 예측을 했거든요. PD님 이렇게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그 정도로 높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이것도 하여간 정말 민주당을 혼내줘야 돼. 그리고 국민의힘 이번에 한 번쯤은 힘을 실어줘야 돼. 이런 마음들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퇴근한 직장인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투표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 투표 시간이 남아 있는데 현재 여야의 표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여야 중앙선대위 대변인 차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허영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허영입니다. 네. 13일간의 선거 열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결과만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은 마지막까지 투표 동료에 이제 나섰는데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결전의 날인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아침에 투표 동료 기자회견을 하고 하루 종일 저도 전화로 투표 참여를 호소를 하고 SNS로 투표 참여 호소를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당 의원들 모두가 그런 투표 참여 호소 활동들을 쭉 진행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네, 아직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현재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은 51.9%인데요. 이 투표율에 담긴 민심의 의미, 여당 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선거 기간 내내 민심의 따가운 그리고 뜨끔한 그런 회초리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회초리를 진심으로 가슴에 안고 국민들께는 또 대한민국에게는 그 회초리가 보약이 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이런 반성과 그리고 참여와 투표를 해왔습니다. 근데 선거가 쭉 진행되면서 사실상은 선거는 정책 검증과 후보 검증 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상대 측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과 거짓말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 회초리 부분들도 있지만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더 심각하다. 야당에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도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약 서울시장으로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서울 시민이 박 후보 당선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을 조속히 안정시켜서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러한 기대에 대한 투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성공 경험을 살려서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달라고 하는 또 기대 심리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을 하고 글로벌 수도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라. 또한 우리 민주당도 대전환을 시켜라. 이러한 명령이 담겨져 있는 투표 결과를 기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쁜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엔 네, 감사합니다. 투표 참여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배준영 대변인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정말 발걸음이 바빴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투표소를 찾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운명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지난 2주는 정말 놀라운 2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건선거, 금건선거, 그리고 흑색선전 뭐 이런 걸로 해서 역사상 있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선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제 신촌에도 갔지만은 정말 젊은 사람들의 열기 그리고 우리 정권 심판과 미래를 위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선거 투표 종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투표를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 네. 6시 현재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이 51.9%입니다. 이 투표율에 담긴 민심과 의미,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0대는 교육의 어려운 점, 20, 30대는 일자리, 그리고 40, 50대는 주택에 관련된 정말 절망에 빠진 사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전 투표 때 20.54%의 최고 투표율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투표를 독려해서 좀 더 많은 저희 지지자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60%를 넘겨서 정말 분노한 민심이 어떻게 정권을 심판하는지 그리고 서울,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지 기대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서울 시민이 오 후보 당선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오세훈 후보 지난 10년간 정말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했고요.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시정을 정말 정상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간 재건축, 재개발을 묶었고요. 그리고 TBS 등 여러 가지 서울시의
안 좋은 시정을 펼쳐서 시민들을 낙담시켰는데 이런 것을 일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표 결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튜디오 토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인 만큼 여야 선거 운동이 끝나는 날까지 정말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요. 후보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네거티브전이 격했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관통했던 키워드 박지영 기자 무엇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성폭력, 내곡동, 네. 또 생태탕, 페라가모 구두 뭐 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 성폭력 사태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그 선거 초반에는 성폭력이 이슈였습니다. 그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그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죠. 여당의 상당한 이 악재로도 꼽혔었는데요. 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그 내곡동 땅 의혹 제기로 그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후보가 내곡동 땅 존재를 알았다 몰랐다, 또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다 안 갔다, 이런 내곡동 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두 후보 측 서로 고소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그 내곡동 인근 생태탕 가게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생태탕집 주인이 오 후보가 자신의 가게에 왔었다고 이제 증언을 한 건데요. 그 오 후보가 당시 이제 페라가모 구두를 신었다고 이제 구체적인 브랜드까지 언급을 해서 오 후보의 그 페라가모 구두 찾기 공방은 지금까지 뜨겁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가 키워드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두 분이 꼽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어떤 거였다고 보십니까? 장수 전. 전 세 가지 봐요. 첫 번째는 단일화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안 됐으면요 이번 선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치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LH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무능한 것이 아니냐, 뭐 했느냐, 이러한 비판을 받는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위선의 문제까지 이 부분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LH 사건이 없었으면 자칫 잘못하면 선거가 되게 박빙으로 갈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되고요. 마지막 변수는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3월 4일인가요? 그때 사퇴를 했고, 네. 한 매주에 한 번씩 뭐 정권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거나 행동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야권 지지층에는 아, 맞아, 우리 대선 후보 윤석열 있지? 우리가 이번 서울시장에 결집해서 서울시장 이기면은 내년 대선도 해볼만 하겠네? 라는 희망을 심어줬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번 선거의 주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일단 뭐 지금 말한 두 가지 단어, 그거는 포인트에 맞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문제는 사실 안철수, 오세훈 두 분이 단일화를 하면서 일정 부분 표가 한쪽으로 몰린 부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든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이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부분, 이건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LH 사태가 중요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거판이 완전히 요동을 친 거거든요. LH 사태 터지기 전만 해도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박빙이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세 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박영선 후보가 항상 앞섰던 부분에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사실 LH 사태 터지고 나서는 3명이 했는데도 차가 이제 표차가 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LH 사태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 선거의 판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이 이 LH 사태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선거운동을 계속 해왔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 부산 역시 뜨거웠는데요. 민주당은 부산 경제를 살릴 위기 해결사를, 국민의힘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적임자를 내세웠습니다. 부산 선거 상황은 어떤지 여야 선거 상황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재호 의원과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오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2의 도시 부산을 이끌어갈 수장, 곧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요. 김영춘 네. 부산시장 후보 캠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뭐 저도 아침에 선거운동 때문에 사전 투표를 못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가서 투표를 했고요. 저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직장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퇴근하는 이 시간 이후에 투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캠프도 8시까지 투표 전화, 동료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민주당 부산 선대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많이 이제 투표율이 좀 높아지면 저희들한테 유리하겠나 싶어서
보고 있는데 뭐 현재의 분위기는 뭐 저희 그 상황실에는 뭐 여러 기자들이나 사람들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분위기는 지금 뭐 잘하면 우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부산시장 선거 투표율이 46.9%인데요. 이 투표율에 담긴 의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희들 보고 부산 경제를 좀 살려주라. 네. 그동안에 28년 동안 국민의힘이 한 것보다 3년 너가 좀 더 잘했다라는 이런 기대치도 있고요. 또 막판에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돼서 저희들도 좀 희망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선거 결과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지금 현재로는 좀 연세가 좀 많으신 사람들이 사시는 구에서 투표율이 좀 높아서 좀 저희들도 조금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약 김영춘 후보가 당선된다면 부산 시민이 김 후보 당선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경제 좀 살려주고 가덕도 공항 제대로 만들고 2030 월드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재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쁜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상황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적임자 오늘 투표로 결정이 될 텐데요. 야당의 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저희는 일단 투표 동료를 하루 종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전 투표율이 역대 재보궐 선거 중에서 가장 이제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또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열심히 뭐 지인들께 전화도 보내고 SNS 상으로 투표 동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전 당원이 적극적으로 투표 동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변화를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직접 투표를 해야 된다.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하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투표를 행사해 주십사. 어제 마지막 투혼 유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하루 종일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겸허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생각보다는 지금 차분한 분위기고요. 이제 8시까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직장인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새벽 일찍 투표하기가 힘들어서 퇴근하면서 하시겠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20, 30대가 저희 당 지지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직장인들에게도 투표 동료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투표가 이제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6시 현재 부산시장 선거 투표율이 46.9%입니다. 이 투표율에 담긴 의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네, 이번 선거는 부산 전체적인 분위기, 또 뭐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권 심판에 대한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당초 이 선거가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안 해도 될 보궐선거가 발생을 했고 또 이 정권의 무능, 또 위선적인 모습, 내로남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붕괴하셨기 때문에 역대 그 어떤 재보궐선거보다 지금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만약에 박형준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부산 시민이 박 후보 당선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도 제1 그 수건 사업이자 시민들의 열망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가 처음 업무를 시작하면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어떤 지원 대책에 대해서 첫 사인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잘못된 실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하나하나 짚으면서 정말 준비된 실력과 능력으로 우리 부산시가
지금 1년 정도 행정 장이 없음으로 해서 이 발전의 공백이 생겼는데 빨리 정상 궤도로 되돌려서 부산을 다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야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박지영 기자, 부산시장 선거를 관통했던 키워드 어떤 것이 있었죠? 최대 키워드는 아마 LCT일 것 같습니다. 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이죠. 그 박 후보가 그 LCT 아파트 구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거고요. 또 LCT 내에 설치된 그 고가의 조형물과 미술품이 박 후보 부인의 그 아들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제기도 있었는데요. 네거티브전이 이렇게 가열되면서 두 후보 측 그 고소 고발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선거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그 오고돈 전 시장의 그 성추행 사태로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 성추행 그리고 가덕도도 그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산이 야당 텃밭이다 보니까 그 여당에서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그동안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표심을 집중 공략을 했는데요. 그 오고돈 전 시장 일가에 그 가덕도 특이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가덕도 휴가는 좀 많이 상쇄가 됐습니다. 네, 부산시장 누가 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상대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공수처 수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어떤 형태로. 왜냐하면 이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상태고 지금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재산 신고 과정에서 본인이 수정을 한번 했잖아요. 최초로 냈던 재산 신고하고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건물을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땅만 재산 신고를 하다 보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었고 그게 수정이 다시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의혹들에서 저는 이제 고발 고소가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소영.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거전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나오면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고 그것은 수사해야 된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집권여당의 선거 전략이 맞습니까? 집권여당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돼요. 집권여당 계속 LCT 문제 했죠. 삼았죠. 박형준, 당신은 LCT에 로얄층을 특혜 분양받았어. 이런 식의 프레임에 넣습니다. LCT가요 80층이 넘어요. 그럼 로얄층은 보통 상당한 위층, 80층 이 정도가 로얄층이지 박형준 후보가 받았던 17층, 18층 낮은 층수예요. 보통 주상복합 높으면 높은 층이 로얄층입니다. 17층, 18층 이 저층을 특혜 분양받았다, 로얄층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놓는 프레임에 가둬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상당히 정말 집권여당이 앞으로 내년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런 식의 네거티브 선거에 열중할 것이다? 이것은 집권여당답지 않아요. 우리 박지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유증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이런 사법적인 처리 문제로 넘기는 것 자체가 정치권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오늘 밤 늦게쯤에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패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 타격이 굉장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선거 결과별 그 시나리오, 전국 시나리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둘 다 패한다는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거는 상당히 민주당한테는 큰 아픔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서 민주당이 큰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죠. 지금 지도부에 대한 이제 불신임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뭐 전대를 하기로 했는데 전대로 갈지 비대위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패할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판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낙연 지금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 패하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헌 당규 바뀔 때 본인이 대표를 하시면서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다만 이제 반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려보면 민주당이 둘 중에 하나만 이겨도 이거는 이긴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여론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타격이 더 커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이끌어서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대표가 다시 힘을 받아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당 장악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물론 떠나시지만 이 이후에 또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주도의 정계 개편보다는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중심이 되는 제3지대의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외부에 신당 차리고 거기에서 해처모의를 하는 양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시장 한 명만 당선이 돼도 민주당이 이번 선거의 승리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솔직히 덧붙일 말이 없는데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민주당이 서울시장에서 이기게 되면은요 국정 운영 동력은 상당 부분 앞으로 더 회복이 되고 공고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친문 세력과 대선 후보들의 구애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장에서 지면은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멘붕 수준일 거예요. 거의 뭐 비대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이기든 지든 국민의힘은 저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 있습니다. 전당대회 있습니다.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세력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갈등을 일으킬 것 같아요. 지금은 김종인이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갈등과 혼란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구심점이 사라졌습니다. 당에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진 대선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당의 중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차기 지도부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 때 상당한 수준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선거 후에 여야 모두 당 정비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역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박지원 기자가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민주당은 5월 9일 당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요. 또 김태년 원내대표 후임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도 잇따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4.7 재보선까지였죠. 약속대로 내일 퇴임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에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 당대표 등 새 지도부를 뽑을 예정인데요. 이때까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을 맡아서 당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네. 변수가 있어요. 뭡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이 네. 다음번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 나는 다음번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나는 당대표에 출마할 거야 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는 대략 4월 20일 경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당대표 안 해. 그러면은 대략 5월 25일 경에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택이 향후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겠네요. 김종인 위원장이 4월 8일 떠나겠다고 했죠. 근데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남겼는데 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 만큼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정치권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킹메이커라는 이제 수식어가 있는 만큼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그 김 위원장이 내년 대선까지 이 당의 수장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런 재추대 방식은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치러지게 될 그 전당대회에 나와주길 기대한다는 그런 일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제3지대 그 대선 후보로 꼽히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 위원장이 힘을 합치는 그런 시나리오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합당을 약속을 했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부분 이제 오늘 국민의힘 그 권성동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혔는데요.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합당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그 절차를 밟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 통합 시기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새 지도부 구성 방식과 함께 그 국민의당 합당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또 다시 이제 대선
체제로 이제 돌입을 할 것 같은데요. 여야 대권 후보들의 경쟁도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여야 대권 후보들의 경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양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다시 힘을 받아서 대선 후보 주자군에서 지지율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패배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서 대선 후보 진영에서도 상당히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도지사기도 하고 선거에 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다만 간접적으로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패배하게 되면 반사이익 일정 부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문 진영이 일정 부분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예컨대 이번에 만약 하나라도 승리를 하게 되면요. 친문 진영이 다시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패배를 하는 경우가 되면요.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도 지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쪽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권 진영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기든 지든 제가 볼 때는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안철수 이제 대표 같은 경우가 제3지대에서 계속 머무를 거냐 아니면 합당을 할 거냐의 문제인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승리를 두 군데 다 하게 되면요.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에서 두 분 다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나 패배를 하면 한 군데도 패배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3지대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또 한 번 나타나게 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소장. 저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저 교수님과 생각이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이번 선거 이후에 향후 행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향후 행보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를 만나거나 정권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가 꾸려진 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뽑히고 난 다음에 저 이제 정치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정치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6월 달쯤에 저 정치합니다, 대권 출마합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